네, 이제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뉴런 2024년에 발표된 Integ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Space and Time in the Hippocampus라는 네, 논문을 발표할 거고요. 이 논문이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에피소딕 메모리인데, 이제 히포캠퍼스에는 플레이스 셀과 타임 셀이라는 좀두 가지 타입의 셀이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플레이스 셀은 로케이션을 코딩하는 where를 담당하는 셀이고, 타임셀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담당하는 이제 when에 대한 셀인데 여태까지의 연구들은 플레이스셀의 기능이 어떻고 타임셀의 기능이 어떻고 이런 거에 집중을 했지 내비게이션 태스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뉴런이 이런 스페이스와 타임을 인코딩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었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서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활성할 수도 있을 거고 코릴레이션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해당 논문은 이제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둘 중에 무엇이 답인지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previous study를 여러 개를 논문에서 소개를 해줘요. 인트로덕션에 있는 설명이 엄청 자세하진 않아서 좀 더 그 살을 붙여봤는데 결국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선행 연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리학 그리고 이제 인간의 뇌에 대한 이미징 스터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싱글 뉴런 레벨까지 가지 못하는 마크로한 레벨의 관찰을 한 거라서 사실상 해당 논문은 이런 마크로 레벨한 관찰을 싱글 뉴런 레벨에서 동일하게 해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구의 결과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아마도 오늘 발표를 듣는 내내 이제 좀 결과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이제 애니멀 스터디가 있는데 이런 애니멀 스터디는 싱글 뉴런 레벨로 관찰을 하긴 했지만 타임과 스페이스를 아이솔레이트 시켜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서 해당 논문에서 보고자 하는 타임과 스페이스가 인터랙트 하는 거에 대한 실험 결과는 알 수가 없었고요. 또 사람에서 이제 인트라크레니얼 레코딩을 한 연구가 있는데 해당 연구 또한 좀 제한된 접근을 취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바라는 것만큼의 그 결과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연구는 결국 시간과 공간 사이에 뮤추얼한 인플루언스가 있다는 건데요. 크게 타우 이펙트랑 카파 이펙트라고 부르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타우 이펙트는 어떤 연속적인 자극을 주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빛을 비춘다든가 어, 피부 위에 탭을 한다든가 근데 걔네들의 디스턴스가 있는 거예요. 그 두 자극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거리를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걸 시키는 건데 놀랍게도 두 자극 사이에 시간 간격이 길면 길수록 그 물리적인 거리 또한 길다라고 느꼈다는 거고요. 카파 이펙트는 반대와 관련된 건데 어떤 두 장소의 그 피지컬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두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간격이 더 길었다라고 느끼는 효과고요. 이 두 심리학적인 효과가 모두 어떤 거를 보여주냐면 템포럴하고 스파셜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문제는 다 마크로한 레벨에서 관찰한 거니까 뉴런 레벨에서 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 해당 논문은 비슷한 거를 뉴런 레벨에서 보여줍니다. 또 이미징 스터디도 있는데요. 사람 뇌에서 펑셔널 뉴로 이미징을 한 결과 인테그레이티드 이벤트 맵이라는 거를 결국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공간과 시간을 히포캠퍼스가 인코딩하는 메커니즘이 같다라는 걸 보여줬고 하지만 여전히 마크로한 레벨의 스터디이기 때문에 싱글 뉴런 레벨로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뉴런 레벨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또 분명 있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공간과 시간을 그
아이솔레이트 시켜가지고 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트레드밀에서 달렸다면, 그거는 이제 스페이셜 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큐가 없으니까 내비게이션 태스크라고 부를 수는 없고, 아니면 스페셜 태스크를 안 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연구들은 그러니까 전혀 그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고요. 그래도 시간과 공간을 디커플을 시켜가지고 음,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면 트레드밀에서 이렇게 달린 속도를 다양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히포캠퍼스의 그 셀들이 어떻게 시간이나 공간을 인코딩 할까에 대한 게 논문이 이미 있긴 했지만 해당 결과들은 결국 이제 듀레이션이 고정돼 있을 때는 타임 코딩이 주가 되고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거리가 전체 거리가 고정돼 있을 때는 그러니까 공간 인코딩이 도미네이트 한다는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이런 태스크들을 전체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위한 외부의 랜드마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태스크에서 시간과 공간이 디커플 될까에 대한 결과는 알 수가 없고 이제 마지막 선행 연구로 사람 뇌에서의 인트라크레니얼 레코딩을 본 연구가 있는데 이제 사람 뇌 속에서 그러니까 히포캠퍼스 속에서 플레이스셀과 타임셀이 공존한다는 것을 보이긴 했지만 문제는 걔네들이 같은 셀에서 플레이스와 타임을 동시에 인코딩한다가 아니고 플레이스와 타임을 각각 인코딩하는 셀들이 존재한다라는 식의 관찰에 그쳤고요. 또한 어떤 그 스페이스에 의존된 파이어링 웨이트를 시간이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분명 봤지만 이게 적은 셀에 그쳤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여기는 결국 파이어링 레이트의 변화를 본 거지 파이어 스페이스 필드에 있어서 포지션의 변화가 타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따지지 못한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은 다양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스페이스와 타임을 디커플링 시키는 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스크를 시키면서 생쥐의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총 4가지 태스크가 있는데요. Voluntary VR task, Motorized VR task, Buttonless car task, Motorized treadmill task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 첫 번째 이 Voluntary VR task는 트레드밀을 달리는데 쥐의 머리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 가상의 그 통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비주얼 큐가 있고요. 하지만 모터가 없기 때문에 쥐가 자기가 달리고 싶은 속도만큼 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컨트롤을 주기 위해서 완전 동일하죠. 그러니까 벌추얼 코리더를 달리는 것도 동일하고 트레드밀을 달리는 것도 동일하고 뇌도 고정되어 있는 건 동일하지만 외부의 모터가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좀 더 랩 듀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실험입니다. 다음 실험은 바톤리스 칼 테스크인데요. 이거는 이제 투명한 아크릴 판의 안에다가 쥐를 가두고 동그란 트랙을 달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 원형 트랙에는 외부에 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주얼 큐가 있고요. 어, 앞에 2가지의 태스크는 내가 머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것에 의한 바이어스가 있을까 싶어서 머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태스크를 시켜본 것입니다. 마지막은 모터라이즈 트레드밀인데 사실상 이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뭐가 다르냐? 이 실험은 비주얼 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달리도록 했고 속도도 모터에 의해서 조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트롤로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뒤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총 6가지 정도의 파인딩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오버뷰에서는 각각의 실험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그것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oncurrent coding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건 결국 스페이스와 타임을 동시에 인코딩하는 셀이 있었다는 거고요. 제 옆에서 intracranial recording에서는 플레이스와 타임 셀이 있지만 다른 셀, 그러니까 플레이스 셀과 타임 셀은 다르다잖아요. 서로 다른 파퓰레이션에 있던데 concurrent 코딩은 하나의 셀 안에 플레이스 셀도 그러니까 플레이스를 인코딩 하기도 하고 하나의 셀이 타임을 인코딩 하기도 한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을 통합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컨티넘이라는 개념을 주장을 하는데요. 결국 스펙트럼이고 히포캠퍼스에 있는 뉴런은 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한쪽 극단은 순수한 플레이스 셀로서 스파셜한 리스폰스에는 강하게 반응하고 템포럴 리스폰스에는 약하게 반응한다. 반대 극단은 이제 퓨어한 타임셀로 템포럴 리스폰스에 강하게 반응하고 스파셜 리스폰스에는 약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오히려 대부분은 컨정티브 셀로서 둘 다 동시에 인코딩한다. 라는 식의 실험 결과를 그 가설을 제기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temporal regularity인데 이 부분은 사실 앞에 발표에서도 살짝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ring attractor가 태스크에 상관없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temporal한 regularity가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태스크에 상관없이 CA1 셀은 temporal regularity를 캡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 태스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주얼 큐가 있고 내가 어디까지 달렸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그걸로부터 시간을 역산할 수도 있을 텐데 어, 그런 식으로 내가 시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임 자체를 인식하는 데 그러니까 내 기능이 따로 있고 또한 이런 식의 레귤러리티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퍼 랄링 같은 거가 가능하다라는 식의 논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시프트인데 사실상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에 관련된 거고요. 만약에 생쥐가 천천히 달린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랩 듀레이션은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 있어서 플레이스 셀이 엑스트라 타임을 보상하기 위해서 트랙에서 더 앞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특정 플레이스 셀이 10cm를 인코딩 했었다면 갑자기 느리게 달리니까 5cm를 인코딩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셜 파이어링 로케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셀에 인코딩 하고 있는 스페이스 포지션이 항상 컨스턴트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태스크의 듀레이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결과가 있고 논문에서 이제 CA3를 억제시키는 실험도 하는데요. 우리가 히포캠퍼스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CA3에서 CA1으로 신호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A3를 인입이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본 것이고 그랬을 때 스파셜 튜닝의 프리시전이 감소했고요. 또 스페이스 타임 시프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결국 CA3는 스페이셜 레프레젠테이션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걸 어떻게 안정화시키냐라고 했을 때 플레이스 필드를 앵커하고 템포럴 시그널로부터 그러니까 플레이스 필드가 쉬프트를 하잖아요. 그 쉬프트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CA3가 없으면 오히려 템포럴 시그널이 좀 더 도미네이트하게 되고 그래서 스페이셜 레프레젠테이션의 쉬프트가 더 세진다. 이 막아주는 풀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non-linearity인데요. 우리가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 사실 속도를 적분해서 나의 포지션이 어디인지 알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해당 논문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스피드와 파이어링 필드에서의 시프트가 리니어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패스 인테그레이션은 단순 적분보다는 훨씬 복잡한 인터랙션이 중간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스페이셜하고 템포럴 인풋은 뉴런의 파이어링을 그 컨트롤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식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은 트레이드 오프인데요.
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있냐면 결국 이것이 두 번째 디멘션에 대한 인포메이션의 양을 늘려줘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어, 랩이 길어져서 랩이 길어진다는 의미는 결국 동일한 시간이 있을 때 가는 길이가 작아진단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적인 정보보다 시간적인 정보가 훨씬 중요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인코딩하기 더 좋은 방향으로 뉴런이 시프트를 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라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잠시만. 그 컨셉을 소개할 건데 해당 논문에서 매우 중요한 컨셉이 레이트 맵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부분에서 미리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도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레이트 맵은 우선은 비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레이트 맵 만들기 전에. 이 태스크가 전체적으로 이제 150cm의 트랙을 달리는 거거나 아니면 10초의 정해진 시간 동안 달리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스파셜한 빈, 템포럴한 빈을 정확히 50개씩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셜한 빈은 각각 3cm의 구간이 되고 템포럴한 빈은 0.2cm의 구간이 돼요. 레이트 맵은 그렇게 만들어낸 빈 위에서 계산이 되는데 각각의 빈 위에서 파이어링 레이트를 계산을 해냅니다. 이 사진이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그 칼슘 시그널 플로렌스인데 이거를 이렇게 각각의 뉴런들을 다 라벨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뉴런들의 파이어링을 추적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세션 와이즈 레이트 맵과 랩 와이즈 레이트 맵으로 만드는데 여기는 이 위에 있는 이 그래프들이 세션 와이즈 레이트 맵이고요. 아래 있는 게 랩 와이즈 레이트 맵인데 결국 정해진 이건 이제 스페이스니까 정해진 길이가 있을 때 어느 포지션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의 스페이스 셀이 파이어를 하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레이트 맵이고 여기는 이 세션 와이즈 레이트 맵은 결국 한 세션에서 얼마나 많은 스페이스 셀이 파이어를 하냐에 대한 거라서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랩 와이즈는 랩 하나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세션 와이즈 레이트 맵은 2차원 그래프잖아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Y축이 레이트에 해당하는데 랩 와이즈 레이트 맵은 여기 있는 이 색깔 결국 G축이 레이트고요. X축은 둘 다 동일합니다. 스페이스를 나타내고 Y축은 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G축으로 90도 세워서 색깔로 내리면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셀렉티비티 인덱스인데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가져왔어요. 사실 레이트 맵에 대한 이해는 해당 논문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중요하고 셀렉티비티 인덱스는 한두 개의 실험에서만 중요하지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애를 먹을 수 있는 개념이라서 앞에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셀렉티비티 인덱스라는 거는 결국 뉴런의 파이어링이 얼마나 강하냐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스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Spatial Selectivity Index (SSI가) 있고 Temporal Selectivity Index (TSI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Selectivity Index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어, 굉장히 엔트로피의 모습과 닮아 있지만 조금 더 보니까 엔트로피랑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비슷한 느낌으로 결국 정보량에 대한 매트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빈의 인덱스가 있고요. 이 occupancy라는 거는 전체적인 태스크에 있어서 해당 빈에 그 동물이 있을 확률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웨이트처럼 사용해서 곱해주고
람다 i는 그 빈 i에서 동물이 있을 때 그 뉴런의 파이어링 레이시 얼마냐이고 람다는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어링 레이스가 얼마냐라서 이 PI랑 람다 i의 웨이티드 썸이 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람다 i와 람다의 b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셀렉티비티 인덱스의 값이 결정되거든요. 로컬 파이어링 레이트가 만약 에버리지 레이트보다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면 이 값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전체 값이 커집니다. 근데 로컬 웨이트이 에버리지랑 비슷하다면 로그 값이 0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1이니까. 그래서 인덱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셀렉티비티 인덱스가 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어떠한 람다 i가 이 전체 값을 도미네이트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람다 i가 람다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로그 값들이 다 0이 될 거기 때문에 셀렉티브 인덱스가 0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것처럼 어떤 로컬 웨이트 하나가 더 크다면 그 값이 여기 때문에 전체를 도미네이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셀렉티비티 인덱스가 크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셀렉티비티 인덱스가 크다는 거는 어떠한 빈 하나의 그 특정 셀이 파이어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셀렉티브 인덱스가 높은 뉴런은 특정 스페이스나 타임에 대한 높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디퍼런스 인덱스라는 것도 사용을 하는데요. SSI에서 TSI를 빼니까 이게 만약 양수라면 SSI가 TSI보다 크다는 말이 되고 그러면 해당 뉴런은 스파셜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타임 템포럴 레프레젠테이션보다 더 크게 셀렉티브하게 저장하고 있구나. 반대로 네거티브이면 시간을 좀 더 셀렉티브하게 코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주영선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네, 공유되고 있어요. 아, 네. 우선 제 파트에서 그 실험에서 관찰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히포캠퍼스 뉴런이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코딩을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랑 공간 중에서 먼저 스페이스 코딩의 존재 여부를 볼 때는 시간을 고정시키고 공간, 즉 이동한 거리를 변화시켰는데 이 실험에서는 그 쥐가 달리는 랩 하나의 시간을 10초로 고정을 시킨 후에 쥐가 달리는 속도를 바꿔서 이동한 거리가 예를 들어 80cm에서 뭐 길게는 250cm로 크게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스페이스가 아니라 타임 코딩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때는 공간, 즉 달린 거리를 150cm로 고정을 시킨 후에 마찬가지로 속도를 다르게 해서 이번에는 시간 정보를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어, 그 실험 결과 쥐의 C1 뉴런을 관찰을 했을 때 특정 뉴런은 그러니까 플레이스 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공간 위치에 있을 때만 발화를 하고 또 타임 셀 같은 경우에는 랩이 시작한 후에 특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대에 발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이제 어떤 뉴런 같은 경우 즉 컨적티브 셀 같은 경우에는 둘 다의 반응을 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에도 반응을 하고 타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가 어떻게 관찰되었는지 이 셋 중에서 그 플레이스 셀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플레이스 셀의 경우에는 항상 같은 위치, 뭐 예를 들어서 출발점에서 120cm 도달한 위치에서만 파이어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랩마다 G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거리를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계속 달라지니까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템포럴 레이트 랩인데, 여기서는 특정한 피크가 관찰되지 않는 거를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오른쪽 빨간 그래프는, 어, 스페이셜 레이트 맵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총 달린 거리를 150cm로 고정시킨 실험에서 가로축을 이동 거리로 나타내서 실험 결과를 나타냈을 때 쥐들의 속도랑 관계없이 플레이스 셀이 특정 거리를 이동했을 때에 발화를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처럼 특정 거리에서 피크를 띠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 결과들을 얻어서 해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왼쪽 상단의 H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볼런테리 VR 태스크의 결과인데 여기서 보면 공간 정보에만 반응을 하는 퓨어 플레이스 셀은 43%, 그리고 시간 정보에만 반응하는 퓨어 타임 셀은 1.46%, 그리고 여기서 주목을 하고 있는 공간과 시간에 모두 반응하는 컨정티브 셀 같은 경우에는 약 37% 정도로 이제 공간이랑 시간을 통합해서 코딩하는 세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I 그래프의 결과는 모터라이즈드 VR 태스크의 결과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정티브 셀의 비율이 49.38%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아래 J 그래프는 그 아까 설명드렸던 세 가지 태스크 중에서 버텀레스 카 태스크의 실험 결과인데 이 방식의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컨정티브 셀의 비율이 40%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거를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논문은 앞서서 말을 했던 그 타임 코딩이 가짜 결과가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제거합니다. 이제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서 해당 논문에서는 뉴런이 랩이 시작을 하고 나서 특정 시간대에 파이어링을 한다. 즉, 타임 코딩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그냥 스페이셜 셀렉티비티랑 함께 따라오는 가짜 결과가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 코딩이 강해지면 시간 패턴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실험에서 환경을 아예 바꿔버리고 같은 뉴런이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여전히 비슷한 시간대, 타임 필드에 발화를 하는지, 즉 시간 코딩이 환경을 바꿔도 유지가 되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이에 대한 테스트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 방식은 같은 뉴런을 두 개의 서로 다른 버추얼 월드에서 기록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개의 월드를 월드 A랑 월드 B라고 이름을 명명했는데, G가 모터라이즈드 VR 태스크를 하면서 virtual world A랑 B의 두 가지 다른 환경을 경험을 하는데, 이때 이 두 가지 월드가 시각적 배경이라든지 랜드마크나 질감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적인 단서가 전부 바뀐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공간 코딩은 바뀌었을 겁니다. 이때 각 월드에 대해서 앞선 실험에서처럼 스페이셜 레이트 맵이랑 템포럴 레이트 맵을 얻은 결과를 얻고 그 각각의 유사도를 피어슨 상관계수로 비교했습니다. 즉 같은 뉴런이 A랑 B 환경에서 같은 위치에서 발화를 하는지를 스페이셜 코렐레이션이랑 그 같은 시간 시점에 발화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템포럴 코렐레이션을 구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왼쪽 그래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가로축을 이동 거리로 해서 여러 셀의 결과를 축적한 데이터인데 월드 B의 데이터를 보면 밝은 대각선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의 뉴런이 특정 공간 위치에서 강하게 발화를 하는 명확한 플레이스 필드를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저렇게 대각선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 실험에서 셀을 플레이스 필드 피크가 앞쪽인 뉴런부터 뒤쪽인 뉴런 순서로 정렬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월드 B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스페이스 코딩이 일단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반면 월드 A의 결과를 보면 밝은 대각선이 흐릿하거나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월드 B에서 정렬된 뉴런의 순서를 그대로 월드 A의 데이터에 적용을 했는데 이때 대각선이 흐린 걸로 보아서 정렬 기준이 월드 B와 맞지 않다. 즉, 플레이스 필드에서는 리매핑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는 코렐레이션 맵을 나타낸 건데, 만약에 월드 A랑 월드 B가 같은 공간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졌다면 코렐레이션 맵에 정확한 대각선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코렐레이션이 낮고 특정 영역에서만 부분적인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실험에서는 월드 A와 월드 B가 서로 다른 스페이셜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도록 스페이스 필드가 리매핑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인 월드 A에서는 기존 환경인 월드 B와 매칭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데이터는 거의 동일한 방식의 실험을 이번에는 스페이스가 아니라 타임에 대해서 진행한 결과인데 이때 월드 A의 그래프를 보시면 대각선 다이애고널 패턴이 아직 그래도 비교적 보존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환경이 바뀌어도 타임필드가 유지되었기에 시간 코딩은 공간 코딩보다 훨씬 안정적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코렐레이션 맵을 보더라도 다이애고널한 패턴이 앞선 그래프보다 더 뚜렷하고 코렐레이션이 공간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타임 코딩은 월드의 변경이 일어나더라도 유의미하게 스테이블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 그래프는 월드 A랑 월드 B 간의 튜닝 스테빌리티를 이제 스페이스랑 타임에서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는 바이올린 플롯인데 여기서는 이제 환경이 바뀌었을 때 시간 코딩이 공간 코딩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래프에서 Y축은 상관 계수를 나타낸 건데 이 상관 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0이라면 두 변수가 서로 관련이 없음을 의미하고 1이면 두 월드에서 발화 패턴이 완전히 같다. 마이너스 1이면 서로 반대 패턴이다. 라는 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로로 표시된 검정색 실선은 중앙값을 그리고 두 점선은 25%랑 75%의 사분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화면에서 왼쪽 빨간색 그래프가 스페이스 그래프고 오른쪽에 파란색이 타임 그래프인데 파란색의 타임 그래프를 보면 중앙값이 양수 영역에 있고 분포도 위쪽 방향으로 왼쪽의 그래프와 비교를 했을 때 더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 그래프 함수보다 안정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월드 A에서도 월드 B에서와 비슷한 시점에 발화하는 뉴런이 상대적으로 많다. 즉 타임 코딩이 환경이 달라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래프 상단에 표시된 저 별 표시 4개가 둘의 상관관계에 대한 p-value의 값이 0.0001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p-value 값을 통해서도 시간에 대한 셀의 인코딩이 공간에 대한 바이 프로덕트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은 실험 방법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월드 A랑 월드 B를 비교한 게 아니라 그 모터라이즈드 VR 태스크랑 트레드밀 태스크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태스크의 차이점이 뭐냐를 보면 그 기획에 그 달리는 와중에 비주얼 큐가 주어지냐 아니냐에서 차이를 보이는 서로 다른 태스크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VR로 이제 눈앞에 쥐가 달려나감에 따라서 시각적인 단서가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의 이동에 따른 비주얼 큐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는 그 코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 사실 실험 결과는 앞선 ABC의 결과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자면 먼저 이건 공간 정보에 대한 결과값인데 공간 코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두 환경 간에 거의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앞선 결과와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반면에 타임 시간 코딩의 경우에는 태스크가 바뀌어도 크게 변하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결과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에피션트 그래프를 보면 어, 마찬가지로 공간 코딩은 거의 유지되지 않는데 타임 코딩은 유지가 되었고 또 여기서 분포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p-value가 0.00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둘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파트에 대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파트 맡은 정선기인데요. 잠시만요.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제 파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보고자 하는 제일 어떻게 보면 주요한 결과 중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결국 이런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스페이스와 타임이 히포캠퍼스 안에서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되고 컴피티션 되냐에 대해서 스페이스와 타임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스페이스와 타임에 이어서 각각 듀레이션과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해당 논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예, 근데 150cm의 고정된 어떤 디스턴스를 가는 데 있어서 min 랩 스피드로 나눈 값, 즉 전체에 걸린 그 여정에 걸린 시간을 range duration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10초 동안 간 여정의 총 거리, 그것을 range distance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이후에 이제 그래프들에 있어서 스페이스와 타임과 또 별개로 이제 duration과 distance라는 개념을 다루게 돼서 그래서 꼭 이제 range duration은 전체에 걸린 시간, range distance는 여정 동안 간 거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연구 결과들이 이 논문에서는 이 형식의 그래프로 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형식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번 읽을 수 있을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B 그래프의 이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 전에, 앞선 분들이 발표를 하실 때, 랩와이스로 주로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이렇게, 피크가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부터 주로 다룰 것은 이 랩와이즈보다는 단순히 랩의 순서보다는 그 랩들을 레인지 듀레이션의 크기 혹은 레인지 디스턴스의 크기 등으로 오름차순으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그 값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부터 보자면은 스페이셜 레이트 맵을 레인지 듀레이션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인데요. 위로 갈수록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전체 그 150cm짜리 여정에 걸린 시간이 길수록 위에 위치하게 되고 그 시간이 짧을수록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간단히 보자면은 위로 갈수록 즉 전체 여정에 걸린 시간이 길수록 이 뉴런들이 스페이셜 웨이맵상에서 파이어링하는 위치는 더 앞으로 당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를 또 이제 반대로 이 우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잠시만요. 조금 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는 레인지 디스턴스로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또 랩 와이즈하게 이 타임 레이트 매트 템포럴 레이트 매트를 쭉 나열한 결과인데요. 디스턴스가 더 멀수록 위에 위치하게 되고 총 여정의 거리가 짧을수록 더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면은 전체 여정의 거리 10초 동안 더 멀리 갔을수록 이른 시간에 템포럴 웨이맵상에서 파이어링하는 경향성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지금 익히시고 다음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앞서 말씀드린 모토라이즈 비열 태스크와 같은 태스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태스크, 예를 들어 모토라이즈 트레밀 태스크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의 그런 그래프로 이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랙션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를 살펴본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음의 경향성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페이셜 맵과 레인지 듀레이션, 즉 공간상 어느 위치에서 주로 이 뉴런들이 파이어링을 하는가와 그 여정에 총 걸린 시간이 어떻게 관계를 갖느냐에
대한 것을 먼저 이 빨간색 그래프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대략 같은 결과인데요. 어, 전체 여정에 걸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스페이셜하게, 더 앞선, 공간상으로 앞선 위치에서 파이어링을 하는 경향성을 모든 태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Voluntary VR, Motorized VR, Bottleness Car 모두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음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temporal rate map과 range distance 사이의 관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언제 뉴런이 파이어링 되는가와 이제 총 여정의 그 10초 동안 간 거리 이를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느냐를 다시 확인한 값인데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그 빨간색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그래프들을 확인할 때에도 통계적으로 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0초 동안 더 먼 거리, 이 전체 여정의 거리가 더 길어졌을 때 더 이른 시간에 뉴런들이 파이어링하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런 이런 경향성은 Motorized Treadmill Task에서 distance가 fixed되든 duration이 fixed되든 또한 같은 경향성을 띠고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리절트의 형식뿐만 아니라 이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 색이 나타나는 그래프가 각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태스크에 상관없이 스페이스 듀레이션의 코릴레이션이 되었든 타임과 디스턴스의 코릴레이션이 되었든 즉 공간과 시간이 양방향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양방향의 좀 상관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릴 결과가 이러한 서로 다른 태스크 상에서 결국에 지금까지 본 것은 타임과 디스턴스가 상관관계를 갖고 스페이스와 듀레이션이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두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하게 보이는 셀들만 이제 골라서 이렇게 플로팅을 한 건데요.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코릴레이션이 둘 다 유의하게 보인 셀들에서 정말 둘 다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나타날까라는 것을 보고자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셀에서 둘 다 타임과 둘 다라고 여기서 의미한다는 것은 타임과 디스턴스, 그리고 스페이스와 듀레이션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모두 유의하더라도 예를 들어 하나는 하나는 음의 값을 가지진 않을까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확인되는 결과처럼 모든 태스크에서 대부분의 셀들이 이렇게 두 코릴레이션 유의한 코릴레이션을 보였을 때 둘 다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결국 셀들이 대부분 유의하게 둘 다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스크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요약을 하면은 preferred space라 히포캠퍼스 뉴런이 파이어링 되는 preferred space가 듀레이션에 의해 시프트가 네거티브하게 되고 preferred time, 즉 언제 파이어링을 하는지 또한 디스턴스에 따라 네거티브하게 시프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프트가 정말 상황이 달라져도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는 좀 추가적인 실험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험은 같은 환경에서 실행을 하더라도 세션이 달라지면, 즉 오늘 하고 내일 하는 결과가 다를까에 대한 검증차 실험입니다. 그래서 각 X축, Y축이 데이 1, 데이 2를 나타내서 똑같은 태스크, 똑같은 월드, VR이라면 똑같은 월드에서 진행한 똑같은 태스크를 오늘 했을 때랑 내일 했을 때 각각의 이런 예를 들어 스페이스 듀레이션 슬로프라던가 타임 디스턴스 슬로프로 나타내는 인터랙션의 정도가 정말 유지가 되는가를 이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P값이 유의하게 이런 코릴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이런 시프 슬로프가 환경만 같다면 세션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제든 디프런 세션 과도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태스크가 달라졌을 때, 혹은 같은 VR 태스크 내에서도 월드 A나 B로 이런 환경이 달라졌을 때는 이러한 인터랙션이 유지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런 타임과 디스턴스가 되었든 스페이스와 듀레이션이 되었든 시간과 공간 사이의 어떠한 인터랙션이 컨텍스트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의미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주요한 스페이스와 타임 간의 인터랙션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 파트에서 좀 발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C3V를 inactivation 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클로자핀 N옥사이드와 데스크로클로자핀을 사용해서 C3V만을 타겟팅해서 inactivation 시키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주 자세한 메소드적인 방법은 사실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결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좌측 AB 그래프 보시면 좀 이 CNO DCG의 영향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약물이 처리하기 전과 24시간 후에 이 약물의 영향이 없어졌을 때에 비해서 약물을 처리했을 때 파이링된 피크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여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넉아웃 시킨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고, 또 그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 히포캠퍼스의 셀렉티비티 앞서 설명드렸던 셀렉티비티 인덱스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냐를 살펴보았을 때,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CE3를 인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그래프인데요. 두 그래프 모두 유의하게 레프트 시프트를 그래프상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X축을 보시면 각각 Spatial Selectivity Index와 Temporal Selectivity Index인 것을 보신다면은 각각 CS3 Inactivation 시켰을 때 Selectivity Index가 Spatially 되었든 Temporally 되었든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특히나 이 Spatial Selectivity Index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초반에 유비님이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저희 델타 SI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difference index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difference index가 큰 값일수록 spatial property가 더 큰 것이고 작을수록 temporal property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CNO DCG를 통해서 C3 부분을 inactivation 시켰을 때 left shift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더 템포럴해지고 스페이셜한 프로퍼티가 적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였고, 그래서 이를 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CE3를 이니비션 시켰을 때 스페이셜 레프레젠테이션의 장애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기존의 이제 CE3의 어떤 스페이셜한 앵커링 기능과도 연관돼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결국에 그럼 지금까지 앞 슬라이드까지 살펴본 것은 이 Selectivity Index, 얼마나 이 Spatial Property를 갖냐, Temporal Property를 갖냐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저희가 이제 앞서서 타임과 스페이스의 어떤 인터랙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 CA3 Inactivation에 의해서 바뀔까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스페이스와 듀레이션 사이의 이 인터랙션은 CE3 inactivation 시켰을 때 유의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right shift, 즉 space duration 슬로프의 절대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슬로프가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앞서서 보여드린 이러한 이 듀레이션의 순서대로 랩을 나열했을 때 그 음의 상관관계수를 보이는 그 그래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절대값이 커진다는 것은 이렇게 CH3를 인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스페이스와 듀레이션 간의 인터랙션이 더욱 증가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타임과 디스턴스 간의 인터랙션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는데요. 즉 스페이스 듀레이션 간의 인터랙션이 CH3 인액티베이션으로 인해 커졌다. 이는 기존의 CE3의 어떤 스페이셜 앵커링 기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 앵커링이 적어지기에 타임 프로퍼티가 더 강해지고 이로 인해서 스페이스의 정보가 좀 더 전체 듀레이션에 의해 더 시프트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분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연구는 공간이랑 시간 속도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이 필드가 랩마다 조금씩 움직이는 현상, 즉, rate map shift를 그저 공간과 시간을 어떤 독립된 변수로 놓고, 과거 위치나 미래 시간을 각각 코딩된 결과라고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정한 타임 레그를 전제로 하면서, 스피드는 파이어링 되는 위치랑 시간에 대해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예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60cm라는 특정 위치에서 파이어되는 셀이 있다고 하고 그 컨스턴트 타임 렉을 0.5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속도를 4cm로 쥐를 움직이게 하면 이 타임 레그 때문에 62cm에서 파이어링이 되겠죠.
이 경우 시프트는 2cm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8cm/s일 때는 64cm에서 파이링이 되고 이때 시프트는 4cm. 마찬가지로 속도가 12cm/s일 때는 시프트가 6cm로 선형적으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데요. 이 실험이 바로 그 선형 예측과 실제 파이링된 위치와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A부터 C는 스페이스와 듀레이션 그리고 디스턴스 타임이 음의 관계를 가지는 셀들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한 것인데요. 요 위에 보이시는 이 스페이스 스피드 그래프는 요 스피드를 달리하여서 여러 번의 실험을 반복했을 때 파이링되는 위치를 스페이스에 따라 정렬한 것이고 또 선형 모델은 이 관측 모델에서 스피드가 낮은 것부터 해서 2분의 3 지점, 3분의 2 지점까지를 바탕으로 마지막 부분을 예측했을 때 이 만약 이전 모델이 맞다면 아까 예시처럼 파이링 위치와 스피드가 선형의 관계를 이루면서 프레딕트 값과 관측 값이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시듯 실제 관측된 스페이스 시프트는 선형으로 예측된 시프트보다 더 적었습니다. 또 C의 왼쪽은 이러한 셀들을 모아서 누적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실제로 전체 그래프가 음수로 좀 쏠려 있고 중앙값이 마이너스 1.3cm보다 작죠. 또 윌콕슨 사인 랭 검정에서 P값이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 작아서 엄청 작으니까 0보다 유의하게 음수 방향으로 치우쳤다고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래 그래프는 스피드를 달리한 랩들에서 파이링되는 위치를 타임에 따라서 정렬한 것인데 파이링되는 타임을 정렬한 것인데 여기서도 실제 관측된 타임 시프트가 선형으로 예측된 시프트보다 컸습니다. 오른쪽에서 이 누적 분포를 봐도 중앙값이 0.25초보다 크고 검정 결과의 P값이 매우 작았으므로 유의하게 양수 방향으로 치우쳤다고 확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DF는 스페이스와 듀레이션 그리고 디스턴스 타임이 양의 관계를 가지는 셀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한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실제 관측된 스페이스 시프트는 선형으로 예측된 시프트보다 더 컸고 F에서 이런 셀들을 모아 관측값에서 예측값을 뺀 것을 누적 확률 분포로 나타냈을 때 양수로 쏠려 있으며 중앙값이 5.5cm보다 크고 윌콕슨 사인 랭 검정의 P값도 매우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타임 시프트가 선형으로 예측된 시프트보다 컸고 오른쪽에서도 관측값에서 예측값을 뺀 것의 누적 확률 분포가 음수로 쏠려 있으면서 중간값도 마이너스 0.21보다 작았습니다. 또 거리를 고정한 모터라이즈 트레드밀 실험을 제외하고는 P값이 매우 작아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이전 모델이 실패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는 따라서 새로운 비선형적인 공간과 시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모델을 부정한 이후에 이 논문은 새로운 가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Rate Map Shift의 이점이 다른 차원의 선택성, 즉 정보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 Rate Map이 시프트되면 다른 차원인 시간 Rate Map의 시간 선택성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듀레이션에 따른 Place Field Shift를 모두 제거하여 방금 말한 가정을 확인한 실험인데요. A와 B는 모터라이즈 비열 실험에서 특정 셀의 관측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왼쪽 위는 스페이스 듀레이션 그래프에서 듀레이션과 파이링 위치가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또 이들의 시프트를 모두 보정해서 이 센터 매스가 일치하도록 보정을 한 것이 오른쪽 위 그래프입니다. 아래 파란색 두 그래프도 동일한 셀에서 타임 디스턴스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아래는 위와 마찬가지로 인디펜던스 모델을 보정하여서 예측된 결과입니다. P는 이 상황에서 공간 시간 레이트 맵을 함께 나타낸 것인데요. 위쪽에서 스페이셜 레이트 맵은 보정 결과 더 좁아져서 결국 예측 셀렉티비티가 증가하고 템포럴 레이트 맵은 더 넓어져서 예측 셀렉티비티가 감소합니다. C의 선택성 지수 차이에 대한 누적 분포 그래프를 확인해 보아도 스페이셜 레이트 맵 또 템포럴 레이트 맵에 대해서 셀렉티비티가 각각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이 윌콕슨 사이드 랭크 검정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스페이스 듀레이션 시프트를 보정해 제거했을 때 공간 선택성 지수는 증가하고 시간 선택성 지수는 감소하는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서 또 스페이스 시프트를 제거했을 때 시간 정보가 감소한다는 지점에서 반대로 스페이스 시프트를 통해서 시간 정보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 A와 C와 비슷하게 DF를
타임 디스턴스 시프트에 대해서 보정해서 동일하게 시행한 것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프트를 보정하였을 때 시간 선택성 지수가 증가하고 또 공간 선택성 지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시간 시프트가 공간 정보를 증가시키면서 아까와 동일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G는 이런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다른 차원, 즉 시간이라면 공간, 아니면 공간이라면 시간의 정보량을 더 증가시킨다는 해석을 지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수준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 하나는 동물 한 마리의 실험 1세션에서 스페이스 듀레이션 코릴레이션을 가진 플레이스 셀의 비율과 이에 대응하는 타임 셀의 비율, 또 오른쪽에서는 타임 디스턴스 코릴레이션을 가진 타임 셀의 비율과 이에 대응하는 플레이스 셀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그래프 모두 눈으로 보아도 양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R값을 비교해 봤을 때 각각 0.6, 0.92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또 피어슨 랭크 검정을 확인한 결과 B값도 매우 작아서 통계적으로도 유일한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공간, 시간의 컴피티션 관계가 있었고 그 컴피티션이 레이트맵 시프트와 명확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면서 이것이 서로 다른 차원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 즉, 우리가 공간 정보에서는 시간을, 시간에서는 공간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작은 결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작은 실험 알아보았고 다음 분께서 디스커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인데, 총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그러니까 단일한 셀 내부에서도 인세퍼빌리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논문에서 제안한 간단한 그러니까 패스 인테그레이션 메커니즘과 프로스펙티브, 레트로스펙티브 코딩이 틀렸다라고 제안을 했으니까 어떤 것이 새로운 모델이 돼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CA3의 기능에 대한 좀 관습을 해당 논문의 이제 실험 결과와 같이 해석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단일한 셀 내에서 인세퍼빌리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해당 논문의 피겨 7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경우에는 단일한 뉴런이 두 개의 스페이스 셀을 필드를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두 개의 스페이스 필드의 템포럴 레이트를 각각 측정해 보면 해당 뉴런의 두 가지의 템포럴 레이트 사이에 이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보이고 실제로 이렇게 두 개의 서로 상관없는 템포럴 레이트를 가져와서 코릴레이션을 해봐도 이 한 셀 내부에서 가져온 두 개의 템포럴 레이트와 레이트백과 임의의 두 개에서 가져온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한 셀이 두 개의 스페이스 필드를 가질 때 스페이스 듀레이션 시프트의 정도가 서로 관련이 있나를 보려는 실험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의 셀이지만 불구하고도 이 슬롭의 숫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두 스페이스 필드에서 스페이스 듀레이션 시프트의 정도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놓으면 결국 템포럴 코딩 그리고 스페이스 타임 컴피티션 모두 하나의 셀 내부에서 나타날 때 인디펜던트하게 로컬한 모습을 보인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Simple Path Integration, 혹은 이제 Prospective Retrospective Coding이 아닌 새로운 모델에 대한 논의입니다. 생각해보니 여기서 혹시 더 논의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관찰된 레이트 맵의 시프트가 스피드에 non 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constant time lag hypothesis와 같이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스피드에 대한 단순 적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은 더 이상 맞는 계산이 되지 못하고, 또 스페이스와 타임을 가지고 만든 모델이 계속해서 스페이스와 스피드의 모델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스피드가 어떤 스페이스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팩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결국 스페이스와 타임을 베리어블로 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해당 논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non-linearity가 있고, 단순히 적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델이 훨씬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CA3를 컨벤셔널하게 바라봤을 때는 CA1에게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주는 도미넌트 소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 실험 결과처럼 CA3를 막았을 때, 이니비트를 시켰을 때 스파셜한 그 프리시전이 낮아지는 걸 당연히 볼 수 있었고요. 또 같이 그 러버스트하고 랜드마크 베이스드의 스페셜한 인포메이션을 주기 때문에 결국 그 패스 인터그레이션이라든가 어떤 나의 포지션을 찾는 그런 태스크 하는 데 있어서 비주얼 큐를 바탕으로 하는 좋은 데이터를 주는 것이 CA3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스 필드에서의 로케이션을 안정화하는 앵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으면 해당 논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템포럴한 representation이 좀 더 도미네이트하게 되고, 그 그러니까 시프트가 더 세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네, 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처럼 이제 CA3의 역할과 해당 논문에서의 실험 결과들, 관점을 같이 이제 얘기해 보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